자, 그럼 이제 이어서 부동산학개론 단원 구성. 우리 이제 1차 목표, 오늘 목표는 첫 수업의 목표는 부동산학개론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구나. 모든 학문은 사실 단원의 구성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성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고 이 단원들의 뜻이 뭔지 해석하면서 학개론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1단원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총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이론을 간략하게 배우는 것이 이제 1단원 부동산학 총론. 근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8% 정도니까 한 3문제 정도. 올해는 4문제 나왔는데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문제가 2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매년.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2문제는 항상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뭔지 이걸 배우는 것이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이고, 두 번째 이제 경제론. 자, 경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 13%라고 나와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고비가 경제론부터 시작돼요. 학개론이 일단은 볼 때는 공부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경제론을 들어가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얘가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져요. 워낙 다양하게 이렇게 파생되는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져서 첫 번째 고비가 경제론이에요. 왜 경제란 말을 썼는지는 다시 이제 해석해 드릴 거고, 3단원은 시장론. 시장론은 이제 색깔을 보니까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흰색은 이제 팩트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단원들은 쉬운 단원이에요.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대부분 80% 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건 어려운 단원이에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단원. 자,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뭔지를 공부하는 게 시장론.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이 불완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독과점이라는 거예요. 독과점이 일어나서 뭔가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를 배우는 게 시장론. 학자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가지 이론들도 16명의 학자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외울 것도 좀 있는데, 그 다음에 4편은 이제 정책론. 정책론은 정부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 또는 토지 이용 규제 또는 조세 정책, 이런 정책을 배우는 게 정책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이제 투자론인데, 자, 투자는 부동산을 사는 거죠. 첫 번째 고비가 이제 경제론에서 있어요. 어렵네 라고 느껴지다가 이걸 잘 견뎌내고 잘 해석해서 이해가 돼서 넘어간 다음에 투자론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고비가 시작돼요. 진짜 어렵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이 투자론이에요. 가장 문제도 많이 나와요. 6문제에서 8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내용도 많고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이따가 잠깐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투자론에서 두 번째 고비가 시작되고 여기까지가 내가 투자론까지 이해가 됐다,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알겠다 그러면 60점 이상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어요, 학개론에서. 그래서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 데는 투자론이라는 걸 뺄 수 없다. 6, 7문제 중에 4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6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투자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금융론인데, 자, 금융은 이 단어는 이제 기억해 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거의 모든 단어를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용어를 풀이해 드릴 거고 이해시켜 드릴 건데, 알고 있는 거라면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해서 외우려고 해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다면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어휘에, 머릿속에 담아있는 어휘의 양이 다 달라요. 알고 있는 양이.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사실 이게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든 책을 하나도 안 읽었든 모두 합격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단어가 금융이 뭐냐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 융통은 조달하는 과정을 이걸
우리가 융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은 고가예요. 싸게 살 수 없잖아요. 다 뭐 5억, 10억, 뭐 20억 이렇게 되니까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금을 융통해야죠. 조달해야죠. 그러면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돈만으로 부동산을 사기 어려우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죠. 이때 빌리는 과정을 이걸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리는 걸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대출 받는다 그러죠.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그러면 대출할 때 무조건 뭐 많이 빌려달라고 해서 많이 빌려주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모를 어디까지 해주겠다라고 이게 제한을 둬요. 기준을 잡아주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공기관이 어디일까요? 뭔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금융위원회예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학계론을 고득점 맞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금융위원회예요. 공기관이.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우리가 줄여서 주담대라고 하잖아요. 이 주담대. 얘들을 대출 규모를 어디까지 빌려주겠다라고 기준을 잡는 두 개의 기준 지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뭘까요? 이 정도는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LTV와 DTI라는 게 있어요. 주택가격이 얼마니까 얼마까지 빌려줄게. 이게 LTV. 그 다음에 너가 버는 돈이 얼마 벌었네. 그러면 이 정도 갚을 수 있겠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DTI예요. 요즘은 DTI 일종이지만 좀 더 규제가 강화된 DSR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해요. 그래서 나라의 금융위원회에서 정해서 은행들에게 이제 이걸 지침을 내리면 은행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규모라든지 빌렸으면 갚는 방법도 있겠죠. 갚을 때 원리금 균등 방식도 있고 원금 균등 방식도 있죠. 이런 갚는 걸 상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환 방식도 배우게 되고 갚을 때 돈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배우는 게 이제 금융론. 자, 개발관리론인데 부동산을 이제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개발관리론.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1단원보다 7단원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이 네 문제를 모두 맞추겠다고 공부하려면 또 양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만 맞출 수 있도록 접근하는 단원이 7단원. 자, 마지막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래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얘가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전문가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나라에서 감정평가를 돈 받고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해준 공인감정평가사가 전문가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해도 괜찮다. 즉 적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해도 괜찮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이란 말을 쓸 때 이제 단어 뜻 알아야 돼요. 공인이란 말을 붙이는 건 개인을 얘기할 때 나라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공인이라 그래요. 공인은 공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면 나라에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야,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하는 기본 원리는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어는 이제 감정평가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 8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고비예요. 가장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이 감정평가까지 다 이해하면 무조건 75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고득점까지. 그럼 이제 학교론에서 8단원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단원, 3단원, 4단원, 7단원은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70% 이상 다 맞출 수 있는데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없으면 지문을 거의 30% 이상을 다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어려운 단원이고 첫 번째 고비가 경제론. 이걸 넘겨야 무조건 합격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투자론을 넘기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고 감정평가까지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고득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총 8단원인데 이제 오늘
이 8단원 구성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잠깐 판서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1편에 부동산학 총론. 간단히 여기에서 뭘 배우는지 잠깐만 좀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 단어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여기서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뭔지, 부동산의 개념, 이 개념은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지, 부동산의 뜻이 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서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면 토지 얘기하죠. 건물도 부동산 맞을까요? 맞죠? 나무는 부동산일까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정할 때는 어떤 일부분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붙어져 있는 물건이라고 정의해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그러면 건물도 토지에 붙어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울타리도 토지에 붙어져 있고, 담장도 붙어져 있고, 도로도 붙어져 있어요. 나무도 붙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착물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잘 배우는 게 이제 1단원에서 배우고,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예요. 토지에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만이 가지는 매우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이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가 부동성, 두 번째가 부증성, 세 번째가 영속성, 네 번째가 개별성, 이렇게 나올 텐데, 자, 한자가 나와 있는데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동산은 움직일 동자예요. 동산, 산자가 자산할 때 산자를 쓰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움직이는 자산을 얘기하는 걸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 그러면 부동성인 거예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데요. 자, 여기와 이제 관련된 파생된 현상들이 여러 개가 등장할 건데 이건 좀 다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한 예만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요. 이게 이제 확실한 거래예요. 돈을 줬으니까 물건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걸로 바뀌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거래가 일어나요. 근데 부동산은 어떠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토지를 산다고 할 때 토지를 떼어서 건네줄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는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요? 부동산 물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유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 소유권은 어디에 증명하냐?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누구다라고 갑이었는데 이 갑이 을이라는 걸로 변경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는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확실한 거래가 아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권리의 이전으로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학문적으로 파고들면 부동성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권리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 두 번째 부증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토지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없어요. 선생님, 매립지, 간척지 같은 건 만들지 않았나요? 땅을?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이런 단어들 잘, 내가 몰랐던 단어라면 얼른 머릿속에 잘 새겨놓거나 메모해 놔야 돼요. 용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 땅은 있었는데 물이 고여져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용도, 사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든 건 아니에요. 예외는 없어요. 이 네 가지는 다 토지의 예외는 없어요. 무조건 다 이렇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부중성은 만들지 못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건데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차 제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많이 설명할 건데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한번 펼친다고 해보죠. 자,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주택이 고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임대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LH는 랜드 하우스예요. 이걸 풀었으면 한국에 있는 랜드, 토지, 하우스, 주택, 공사, 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리나라 땅을 막 가지고 있어요. 많이 사들여가지고 나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라 땅이 없어요. 그럼 A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책에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수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개인 땅들을 강제로 사들일 수가 있어요. 내 땅에 할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땅이어서 내 추억이 막 살아 있어가지고 팔기 싫은데 나라가 이 지역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팔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돈도 줘요. 보상금을 주죠. 다만 보상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나라에 정한 공시지가가 있어요. 시장에선 평당 100만 원인데 나라에서 공시지가는 70만 원 책정돼 있어요. 70만 원 줄 테니까 나라가 강제로 사갈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팔고 싶지만 안 팔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 토지에는 공개념이 있다. 토지 공개념이 있어요. 이 토지 공개념은 뭐냐면 공자는 무조건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익을 우선해요. 이 공익은 뭐냐?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부가 강제로 땅을 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수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토지의 무슨 성질 때문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연결을 지어야 돼요. 만들 수 있었다면 정부는 만들어서 했어야 돼.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자본주의니까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했어야 돼요. 당연히.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근데 땅은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제한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건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나중에 암기할 거고 어쨌거나 땅은 만들 수 없다. 자, 세 번째가 영속성.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어려운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주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 막 옮겨 적고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그렇구나. 나중에 이 단원 들어갈 때 자세히 제가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 간다예요. 영원히 계속 간다.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소모가 안 되니까 영원히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소모성이라고 얘기해요. 소모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토지는 마모나 파손이 없어요. 마모 파손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겠네요. 옛날 사람들 부자는 야 토지에 투자해야 돼. 이건 세대로 아무리 넘어가도 가치가 여전히 보존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집안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겨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물에 잠겨 있어서 사용만 못한 거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모 파손이 안 된다. 이런 게 영속성. 자, 개별성은 개별적이다. 이건 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이다. 사람들은 다 개별적이에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김새든 성격이든 뭐든 다 달라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대체성이라 그래요. 똑같은 걸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A 땅과 B 땅이 옆에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비슷한 거지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갈이 많고 여기는 모래가 많고 여기는 지대가 좀 높고 낮고 얘는 네모나고 얘는 세모나고 여기는 개울가가 옆에 있는데 나무가 있고 여기는 나무도 없고 도로가 옆에 있고 뭔가 하여간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 물론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같은 토지는 없다예요. 이걸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특성이라 그래요. 자, 이거에다가 자, 토지는 우리가 감정평가상 학개론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토지의 분류, 자, 이게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이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할까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질문할 때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선생님 막 틀리게 대답하면 막 레이저 쏘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수업은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줘야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서 호응을 받아야 신이 나서 강의를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는 말을 써요. 건축법에서는 대지라는 말을 써요. 대지. 대지와 택지 같은 말로 써요. 근데 감정평가상 분류는 택지라고 하고 건축법에서는 대지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 건물 지을 수 없는 땅도 있고 뭐 어떤 땅도 이렇게 구분하겠죠.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총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 이 두 개는 매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이제 경제론인데. 자, 왜 경제라는 말을 썼느냐를 이제 매우 중요해요. 경제론.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얘기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은 뭘 얘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수요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파는 걸 공급이라고 얘기해요.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수요 공급이 경제활동이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이게 경제론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워서 여러 가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의 정도 한번 보죠.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해요.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나쁘죠?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나쁘다, 침체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경제 활동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해요. 이 경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까요? 무조건 변해요. 나쁠 때도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가 있어요. 경기가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그래서 왜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을 배우고 경기를 배우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개론 공부할 때 우리 학개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수요 공급이에요. 이 수요 공급이 나오면 이건 경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출제자가 수요 공급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수요 공급을 속이고 이걸 드러내지 않게 표현하는 단어가 경기예요. 경기가 나오면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잠깐 우리가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수요 공급에서 이런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원리를 한번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요 법칙. 법칙이라고 하면 모든 재화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을 법칙이라 그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모든 재화는 수요 법칙에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재화예요. 모든 재화는 수요 법칙에 들어맞는데 어떤 거냐면 비싸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비싸면 안 사요.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싸면 안 산다라고 수요 법칙 이렇게 딱 정해 놓을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내내 제가 수요 법칙이 뭔가요?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이걸 좀 풀어보죠. 비싸면이라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안 산다.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자, 그럴 때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하나가 커질 때 작아지는 걸 이걸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반비례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커질 때 같이 커지면 비례 관계,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수요 법칙이 뭐냐?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비싸면 모든 재화를 안 사요. 안 사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이거 모르면 중개업 못 해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내려요. 그러면 이 반대는 맞아야 틀려요? 안 사면 비싸진다? 틀리잖아요. 이건 수요 법칙이 아니에요. 수요 법칙은 무조건 가격을 원인으로 하고 결과가 수요량으로 끝나는 관계식이지 왔다 갔다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경제론을 어려워해요. 야, 반비례라며 얘가 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요 법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법칙이고, 반대는 안 사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 이건 나중에 배우는 균형점의 이동 시장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은 무조건 딱 가격부터 시작해서 양까지 끝나는 관계만을 얘기한다. 이걸 이해하고 접근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얘와 얘가 그냥 반비례네 이렇게 해석하고 막 공부를 하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찌됐거나 많은 부분이 경제론이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잠깐 한번 예를 들어준 거고, 앞으로 이제 이건 1년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까지 끝날 때만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공급 법칙은 어떨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면 팔아요, 안 팔아요? 비쌀 때 팔아야 돈이 많이 남아요. 공급 법칙은 비싸면 판다.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요 곡선도 그리고 공급 곡선도 그리고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배우는 게 경제론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잘 이해하고 듣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만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경제라는 말을 왜 썼냐를 해석해야 돼요. 경제라는 말은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그러면 경제론에서 뭘 배우는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운다. 수요 공급의 정도를 뭐라고 한다? 경기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는 변하는 과정을 하나 배울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잠깐만 제가 하나만 잠깐 소개하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들어봤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일까요? 불황일까요? 뭔가 나쁜 느낌이 들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기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호황이에요. 수요가 많이 커져서 공급도 많이 커지게 된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쁜 느낌은 왜 드냐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해요. 근데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똑같은 일로 뭐가 나타나냐면 돈의 값어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인데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들어볼 거고, 물건의 가격은 오르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야, 돈은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갔어?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지.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어? 옛날 월급도 200만 원이고 지금도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나쁜 거네. 이런 느낌은 들지만 사실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운동회 때 오셔가지고 짜장면을 항상 사주셨어요. 그때 이제 생생한데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500원. 제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짜장면 얼마예요? 5,000원 넘잖아요. 10배 이상 물가가 올랐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세계 경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는 물가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고 자세히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네 이렇게 되겠지만 전체로 보는 걸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고 부분을 보는 걸 미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해 왔어요. 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지만 어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경제론에서 좀 배울 거고. 자, 세 번째 시장론을 보죠. 지금은 막 공부하고 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때 이제 제가 단어를 풀이해 줄 때 단어 뜻을 몰랐던 게 등장하면 잘 새겨놓고 메모해 놓고 집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머리가 좋고 내가 집중력이 좋다 그러면 수업 중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수업을 그냥 편하게 그래 너 뭐 잘 떠드네 그런 얘기하네 이렇게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따로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에 나오셨으면 물론 이제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듣는 중에 다 머릿속에 외우려고 수십 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공부할 땐 따로 더 필요한 거 공부하시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내가 죽어라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될 시기는 7월부터예요. 7월부터는 그냥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에 투자하겠다는 마음 먹고 죽어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너무 처음부터 막 달라들면 에너지가 소모돼서 나중에 뭔가 뭐 슬럼프가 왔다 공부하기가 싫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필요한 것만 딱 즐겁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수업에 나왔으면 집중하고 수업에서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자, 세 번째 이제 시장론인데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 이걸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학계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이 시장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이걸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시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경기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뭐냐? 부동산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이걸 부동산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봤더니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대표적인 불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독과점이에요.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독과점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가요. 110% 정도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세대로 봤을 때 100세대가 딱 있다고 해보죠. 근데 주택은 한 세대에 하나만 필요해요. 두 개 있을 필요 없어요. 살 집은 딱 한 세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택 수는 1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모자라야 돼요?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택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독과점이. 즉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차지하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이익이 있어요. 이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이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투기적 요소로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에서 막 한 사람이 막 주택을 뭐 1000채, 2000채 가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의 실제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이 항상 부족하냐라는 문제는 여기에서 있어요. 불안전하고 독과점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주택이라는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불안전한 상황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을 배우는 거,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시장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봤을 때 야, 이렇게 불안전한 시장을 좀 바르게 바로잡아야 되겠지라고 시장에 개입해요. 정부가 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이 수단이나 방법을 법률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일부 통제하거나 규제하겠어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단어는 정책론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잡겠다. 이게 정책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정책도 있을 거고 세금에 대한 정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 이런 정책을 배우는 것이 정책론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옛날 정권이나 지금 정권에 뭐 저희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야, 오히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문제가 나빠지더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이런 걸 정부 실패라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배우는 것이 정책론 이렇게. 이렇게 1, 2, 3, 4단원을 기초 분야라 그래요. 부동산의 기초 분야. 부동산은 뭔지, 부동산의 성질은 뭔지를 배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원리를 배워서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의 특성을 배워서 이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규제도 하더라, 정책도 펼치더라.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도대체 부동산학을 왜 배우는데?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배웠어? 부동산학이 이런 거라는 건 그래 알겠는데 왜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딱 첫 번째 이게 나와야 돼요. 돈을 벌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5단원이 학계론의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렇게 1, 2, 3, 4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뭘 잘하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그래서 투자론이 5단원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자는 부동산을 사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냥 사요? 뭘 기대하고 사요? 뭘 기대해요? 수입을 기대하죠. 수익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소득이다, 수입이다, 이익이다, 이득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 벌어들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소득, 이익, 이득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입, 수익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투자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기대하고 내가 현재 확실한 돈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지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산다. 이 사는 행위를 투자라고 얘기해요. 투자.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현재 내가 확실한 돈 5억이 있어요. 5억을 마련했어요. 이 5억을 부동산을 샀어요. 수익을 기대하고 샀죠. 근데 이 수익이 돈을 넣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이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이 원리는 무조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수익이 미래,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이 부동산을 살 때 10% 벌 것 같아. 미래에 10% 벌면 내가 투자할 용의가 있어. 그게 투자했어요. 돈을 투자했어요. 10%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실제 10%가 달성된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거나 10%를 기대했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미래는 신이 아닌 이상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얘가 장래다 보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성을 학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위험.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달라질 가능성을, 이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해요. 야, 그러면 투자에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험이 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미래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야, 위험과 수익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투자론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명한 얘기는 있잖아요.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학계로는 국영수와 좀 관련이 있어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일부 나오고 수학도 나와요. 근데 뭐 고등학교 막 입시를 위한 막 대입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들어볼 걸로 해요. 하이 리스크는 위험을 얘기해요.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은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도 크다예요. 그래서 야, 위험이 크면 수익도 어때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그럼 이제 학자들은 야, 위험이 커야 수익이 큰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또 고민 시작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위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분산 투자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분산 투자 들어봤죠?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요.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걸 분산 투자하는 걸 학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하면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투자론이고, 워낙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학계론에서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써요. 의사결정.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뭐냐면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투자 결정을 하려면 투자를 분석해야 돼요. 투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은 당연히 수입과 지출 중에 얘도 따져보고 얘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입은 현재 수입이에요, 장래 수입이에요? 장래 수입이에요. 장래 수입과 현재 돈을 지출한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면 투자한다? 수입이 크면 투자한다. 이걸 따져보는 것을 투자 분석이라 그래요. 이걸 따져봐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는 거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 보죠.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재미난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돈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현재 1억이 좋아요, 1년 뒤에 1억이 좋아요? 무조건 현재 1억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라면 무조건 현재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어디에 맡기는 거냐면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경제의 조건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돼 있어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 거고, 내가 돈을 은행에 넣으면 시간만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어때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줄 때는 금액이 커져요. 금액이 커지는 걸 커진다를 뭐라고 하냐면 할증된다, 할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할증이란 말을 써요. 커져요. 그러면 미래를 땡겨오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네요. 우리 싸게 파는 마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하죠. 이 반대를 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증한다, 할인한다라는 말은 커진다, 작아진다는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학계론에서는 현재를 미래로 바꾸는 건 금액이 커지니까 할증한다.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건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한다. 이 단어는 나중에 차차 외울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이 미래로 가면 금액이 커져야 돼요. 미래 돈을 현재로 당겨오면 금액이 작아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해야 할 건 뭐냐면, 야, 수입은 장래고 지출은 현재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좀 타당성 있게 투자를 분석하려면 똑같은 현재 수입과 얘와 얘를 비교해야 이게 합리적인 투자 분석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래 수입을 뭘로? 현재 수입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해서 투자 분석하는 걸, 이걸 할인법이라 그래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게 매년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투자에서. 결론 이런 내용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건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건데, 이때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냥 외우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 외우라고 하지 않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고, 이게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것들 다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놓고 여기에 각각 필요한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는데 하셔야 돼요. 투자 잘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 단원이에요. 학개론에. 자, 그럼 이제 6단원은 금융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아까 금융은 뭘 줄여서 금융이라 그런다? 자금 융통. 이 말이 이제 금융이에요. 그럼 자금이 부족하면 조달하거나 융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금융의 예가 뭐냐 그러면 대출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대출 받는 거예요. 왜 대출이라는 게 필요하냐? 부동산을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금융정책을 펼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아요. 돈 모자라면 대출 받아 투자하니까. 그래서 돈 빌리는 이 규제,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정책이에요. 돈이 필요할 거니까. 자, 그래서 투자할 때는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리는 이걸 대출이라 한다. 그래서 대출인데 하나 이제 암기해보죠. 이건 지금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머리를 이제 잘 돌리면서 암기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빌린 돈을 대출 금액이라고 하죠. 대출 금액이라 그래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대출금이라고도 하고 이걸 줄여서 대출액이라고도 해요. 대출액, 대출금. 그래서 대출금이란 말도 같은 얘기고 대출액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예요. 금액을 줄여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학기론에서는 출제자마다 학자마다 좋아하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같은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팩트예요.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물론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제가 할 건데 외워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보죠. 대출 받았다는 걸 우리가 대부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대부 업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빌려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건 대부 받은 거랑 똑같아요. 차입했다라는 얘기도 써요. 해요. 그런 얘기도 해요. 돈 빌렸다를 차입했다. 융자 받았다라는 얘기도 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액, 대출금과 똑같은 말이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다 똑같이 남의 돈이니까 이걸 좀 유식하게 타인사본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말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채라고 얘기해요. 부채.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학개론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로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2단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3단원 이렇게 나오고 4단원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중에서야 같은 말이었어? 이렇게 해석해서 황당한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근데 공부할 때 처음에 이게 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이라는 건 알고 이해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학개론으로 내가 시험을 봐겠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단어예요. 이런 거. 어찌됐거나 금융은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남의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을 얘기한다라는 거고. 자, 7단원이 개발관리론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부동산 개발은 뭐냐?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이라고도 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단어. 얘는 그냥 토지를 이용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은 이런 과정이에요. 처음에 토지를 조성을 해요. 뭘로 조성하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꿔놓는 작업을 해요.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서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택지. 훌륭해요. 택지라 그래요.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 하죠.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을 해요. 왜 개발했을까요? 왜 건물 지었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건물 지었어요? 돈 벌려고. 안 그래요?
이 건물 지었다면 손해본대요. 그럼 건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거죠. 수익을 발생하려고 건물을 지어서 결국은 새로운 건물을 판매하는 것을 분양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이걸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하자.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잘 팔리겠느냐라는 전략도 배우고 부동산 개발한 걸 잘 관리도 해야 되겠죠. 잘 관리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7단원. 가장 쉬운 단원이고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공부할 단원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8단원인데 감정평가론이에요. 자,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등장하지만 이 어려운 용어들만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서 이해하면 그 다음은 언제나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와요. 문제 푸는 데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7문제 중에 6문제, 5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단원이에요. 여기까지 맞으면 고득점이라 그랬어요. 고득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단원이고 감정평가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 가치는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가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감정평가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자, 한번 잠깐만 우리 고민해보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과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이 건물에서. 과거에. 근데 미래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지도 들어왔고 옆에 장례식당도 들어왔고 주변이 낙후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부동산은 미래에는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과거에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얘가 막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부동산에 과거는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미래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건 과거에 돈 벌었다가 중요해요? 미래에 돈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게 중요해요? 미래 예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미래에 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걸 이걸 현재 값으로 되돌린 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 중요해요. 투자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미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수익을 땡겨오거나 이걸 예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어찌되거나 이걸 평가해서 금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로는 사실 얘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 내용들을 다 배워서 종합해서 마지막에 이제 배우는 단원이니까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서 달라들면 안 되고 차차 제가 기본부터 제 수업은 무조건 처음부터 막 다 가르쳐주고 다 처음부터 외우세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필요한 걸 체계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심으로 배우고 1, 2월 달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공부하고 덕에 살을 붙여서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배우고 3, 4월 달에 유학집으로 모든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응용된 부분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 이론을 정리하는 건 뭘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그냥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단원부터 4단원까지는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된다가 1단원부터 4단원까지예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 사고 파는 원리가 뭔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의 특성은 뭔지,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 정책은 뭔지를 배우는 게 1, 2, 3, 4단원이고 이걸 바탕으로 뭘 해야 돼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 단원이 뭐냐 그러면 투자론이에요. 돈을 벌 걸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이제 투자를 잘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투자를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못해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금융이 필요하다. 금융에서도 의사결정이 필요할까요?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을 잘해줘야 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촬영해서 동영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셔야 좋은 강의가 올라갈 수 있고, 저도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쨌거나 금융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뭘로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 빌린 대가 이자율을 바탕으로 내가 고민을 해볼 건데,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 나왔어요. 그럼 이 돈으로 투자한 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해야 될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자율이 크면 빌려서 투자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돈 빌린 걸 레버리지라는 말도 써요. 이거 이제 지렛대 효과를 배울 건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뭘 가장 고민해야 되냐면 이자율을 고민해야 돼요.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어찌되거나 그러면 금융에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따져봐야 돼, 이자율과 수익률을.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개발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개발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거라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부동산을 토지 조성부터 해서 분양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투자, 금융, 개발에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고, 자,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한다, 마지막에 이제 중개업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은 갖춰야 되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최소 원리는 배워야 된다. 이게 감정평가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총 8단은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편하게 너 말 잘하네, 알겠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건 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외우려고 계속 노력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대충 1단원부터 8단원까지 한번 읊을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저랑 연습해가지고 몇 번 더 연습해서 이제 문 밖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내가 한번 5번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집에서 화장실 갔을 때 오늘 배웠던 게 학개론 단원 구성인데 한번 떠올려 볼까? 안 떠오르면 다시 한번 책 보고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우리가 기억 장치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다 집어넣어서 이 머릿속에서 필요할 때 바로 끄집어낼 수 없어요. 기억 장치에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중요한 서랍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서랍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각각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총론에 집어넣고 경제론에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했을 때 전체 단원이 나와 있는 40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 필요한 단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랍을 잘 구성해야 되는 거, 이게 목차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죠. 1단은 뭐다? 부동산화 총론. 2단원은 경제론, 3단원 시장론, 4단원 정책론.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분야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한다? 투자론. 5단원 투자론. 투자할 때 돈 빌릴 수 있죠. 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금융론. 마지막 7단원은 개발관리론. 마지막 8단원은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8단원 구성된 거예요. 이렇게 쭉 머릿속에 이해해서 단어를 암기해야 되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묶어져 있어요. 얘가 이제 기초 분야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다. 5단원 투자론과 6단원 금융론이 의사결정 분야예요. 의사결정 분야. 물론 여기에 개발만, 관리론은 들어가지 않고 개발만 들어가서 이게 의사결정 분야라고 얘기해요. 분야, 의사결정 분야. 그리고 관리론이나 부동산, 감정평가론, 이게 합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분야라고 그래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묶어지는 것이 이렇게 묶어져 있더라. 기초 분야 4개, 의사결정 분야 2개와 하나, 개발까지 포함하고 나머지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런 거예요. 가장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투자론과 금융론. 자, 감정평가가 어렵지만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얘도 필요하지만 어디 됐거나 금융론까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총 8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첫 수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직업이죠, 직업.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오전도 수업하고, 야간에도 수업하고, 또 특강 하면 막 10시간 동안 막 하루 종일 공부하고, 쉬는 날도 없이 막 한 20일 동안 계속 쉬는 날 없이 강의할 때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보람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합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난다는 것도 이것도 또 뭐 설레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조언해 줄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세 개의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개를 항상 떠올리면서 잘 이뤄내셔서 합격하셔서 더 새로운 멋진 인생 꾸려 나가시길 바라고, 첫 번째, 남 탓하면 안 돼요. 남 탓. 이건 자기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성인이니까, 초등학생이라면, 유치원생이라면 사실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린 지금 성인이고 결정했어요, 공부하기로. 아직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의지를 다시 또 세워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고민해서 목표가 세워져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즐겁지는 않을 수 있어요. 힘들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고, 예전에 이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학창시절에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물론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어찌됐거나 그만큼 열심히 해요. 사실 힘든 일일 거예요. 어찌됐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공부를 10시간 했으면서 5점이 올랐다. 20시간 해서 10점이 오르고 30시간 해서 15점이 오르면 너도 나도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대가가 바로 오면. 근데 공부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주구장창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공부가 잘못됐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남들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방법을 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공부하기가 싫었어. 남편이 자꾸 밥 챙겨달라 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아들이 자꾸 괴롭혀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 자꾸 못 살게 불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또 공부를 못했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서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남편한테 도와달라. 또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내 1년 집중할 테니까 가정사 잘 못 챙길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셔라. 내 나중에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서 벤츠 사줄게. 뭐 벤츠를 사줄지 뭘 사줄지 모르겠지만, 금목걸이 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문제는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이걸 수정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학원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학원을 나오기 싫다. 이건 다 남 탓인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거나 남 탓하지 말고 언제나 문제는 내 스스로 시작될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시길 바라고, 학원에 나오면 물론 이제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가면 이제 뭐 어떤 카페에 들어가면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뭐 고득점 맞았고 누구는 어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능력치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남들이 똑같이 10시간, 10시간 같이 공부했다고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사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것 같아,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딱 믿고,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면 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누구나 다 합격해요. 물론 의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소신 있게 믿고 넘어가야 돼요. 다 경험상 그래 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성적이라고 한번 해보죠. 얘가 이제 딱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시험 날이에요. 여기까지 60점만 넘으면 좋아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A라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점수가 잘 안 올라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시험날에 60점을 넘기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 사실 점수가 충분히 안 오를 수 있어요.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근데 항상 불행의 시작, 비난의 시작은 항상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행하게 느껴지는 건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믿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충분해요. 분명히 이 시험날에 합격할 거니까 소신 있게 쭉 나가시길 바라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무조건이에요. 수험 기간은 무조건 1년을 끝내야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1년이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1년에 끝낼 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재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초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목표는 무조건 1년에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아야 돼요. 1차만 하고 2차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근데 가능한 그런 사람도 1차를 열심히 일찍 준비해 나가서 1차 별거 아니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면 2차 욕심 날 거예요. 가능한 1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1년에 할 수 있어요. 잡았다라면 죽어라 해가지고 1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1년이 아니라 나는 뭐 이 자격증 별로 필요 없어. 뭐 따도 그만이고 안 따도 그만이고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공부하는 거 즐거워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치고더라도 내가 합격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죽어라 해서 1년에 끝내야 돼요. 이게 1년, 2년 가면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 엄청 힘들어요, 사실.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를 오랫동안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1년 공부하는데 1년이 안 돼서 2년, 3년 공부한다면 이게 정말로 괴로운 시간인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시어머니도 힘들고 내 주변 친구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노력한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일찍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업을 해가지고 1년에 버는 돈을 따지면 5천만 원 될지 1억이 될지 몰라요. 이 100만 원, 200만 원 별로 아깝지 않아. 1년 더 공부해도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무조건 1년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잡고 언제나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나 저한테나 또는 Q&A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질문 올려서 현재 상황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거니까 계속 수정하고 계획을 바꾸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목표는 1년 내에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제 합격률을 보면 너 1년 얘기했지만 사실 나라에 생각할 때 합격 기간은 보통 3년 정도를 나라에 생각해요. 이게 자격증 따는 3년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라에서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합격하는 기간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정말 정확히 수집할 수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2년 반 정도라고 예상해요. 2년 반.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 걸렸어? 공부했는데 나 1년에 땄어. 너 얼마 걸렸는데 나도 1년에 땄어. 너 얼마 걸렸는데 난 6개월 걸렸어.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1000명 중에 1명꼴로 3개월, 4개월, 6개월에 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중에 전 10명 정도로 1년에 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1년 안에 땄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2년, 3년 공부해도 왠지 1년에 땄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다 1년에 따진 못해요. 평균 2년, 3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항상 공부할 때는 1년 안에 따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년 안에 따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장수생이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서로가 다. 그래서 마음속에 오늘은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좀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내가 힘들어지겠지만 잘 참아내고 이겨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의지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 힘들어요, 공부 힘들고 힘들 거예요. 많이 울기도 할 거예요. 생전 받아보지 않는 점수 내가 죽으라 했어요.
평생 내가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죽어라 했고 죽어라 했고 죽어라 했는데 모의고사 봤더니 30점 나왔어요. 그럼 또 울어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소주 한 잔 먹고 다시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죽어라 해서 다음 달에 또 시험 봐서 이제 저 올 거라 했는데 여전히 또 35점이에요. 그럼 이제 눈물도 나고 힘들고 난 안 되나 포기해야 되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공부가 사실 60점이니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어려운 걸 반복해서 종합해서 마지막에 점수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일찍 올라간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 예외를 보고서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항상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에 단 한 번도 60점 넘은 사람이 넘지 않았어요. 동형 모의고사를 4번 보는데 항상 45점, 50점 맞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80점이 넘었어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는 진짜 준비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거, 같은 거. 나는 알아는 듣는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들은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만들어내야 합격하는 거예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문제풀이까지 항상 완성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아듣는 거. 나 수업 중에 다 알아들었어. 이제 공부할 게 없어. 이거 잘못된 공부예요.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진짜 알았는지 몰랐던 건지 구분해서 몰랐던 걸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소신 있게 자신을 믿고 열심히 1년 동안 잘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할 테니 언제나 저도 여러분 곁에서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합격을 위해서만 고민하고 강의 준비하고 노력할 거라는 건 약속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 이제 쉬었다가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